약간 사회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세대라는 게 집합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세대가 집합행위의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20대 당사자 운동론 이제 이런 것 얘기들도 많이 있고 했었잖아요. 근데 전 그거에 대해서 뭐 또 몇몇 선생들은 왜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회의적인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 진짜 착시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에서도 세대가 집합행위의 어떤 주체로 여겨졌던 거는 68년 때뿐이에요. 그 프랑스나 이쪽에 그 68혁명 있잖아요. 그 68세대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유럽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국이랑 똑같은데 유럽에서 제일 불쌍한 세대가 어느 세대인 줄 아세요? 유럽의 제일 불쌍한 세대. 한국의 제일 불쌍한 세대가 누구예요? 예? 천유로 세대? 유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유럽에서 제일 불쌍한 세대는 68 이후 세대고 한국에서 제일 불쌍한 세대는 386 이후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386들이랑 68들은 아주 독특한 역사적인 국면에서 그 시대의 그 한 세대가 통째로 집합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386이라고 하는 집단이 아주 특수한 광주 학살과 독재 정권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 집합행위의 주체로 있잖아요. 한 세대 통째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이거는 긴 역사 속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근데 한국이 이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왜냐면 한국은 이 근대화 내지는 역사라고 하는 걸 되게 압축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그죠? 이걸 압축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다 세대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민주화는 386들이 그 다음에 경제발전은 586 개띠들이 그리고 뭐 한국전쟁과 우린 전쟁 폭격 맞고도 살았어. 요새 그 할아버지들 그 할아버지들 우리는 폭격 맞고 살았어 하면서 요즘 애들은 안보의식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양반들은 또 한국전쟁. 근데 이게 한 50년 안에 다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딴 나라에서 한 100년, 200년, 뭐 길게 보면 500년 동안 겪는 거를 우리가 한 50년 만에 겪다 보니까 한 시대에서 한 시대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그 세대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마다 다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또 386도 아까 얘기했던 민주화 아니면 뭐 이런 거, 뭐 그다음 경제발전, 한국전쟁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20대들 지금 20대들 있잖아요. 뭐 30대들까지 포함해서 너네 뭐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세대적 시각에서 한국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386들은 정치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 전 세대는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할아버지들은 생존의 성장, 생존에 우리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너넨 뭐야? 라고 이제 묻는 담론인 거예요. 이 세대론이라는 게. 근데 저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정당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걸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이게 말이 돼? 한 세대가 통째로 집합행동을 한다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가능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아니라고 그러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근데다가 이 386 담론은 굉장히 기만적인 담론이에요. 왜냐면 386들이 이게 386이 실제는 대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386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70%는 대학을 안 갔어요. 딱 30%만 대학을, 그것도 이제 박정희란다. 전두환이 그 졸업 정원제인가? 뭐 그거 하면서 대학생 숫자가 팍 늘어나가지고 그게 80년에서 95년인가까지 되게 일관되게 약간 좀 안정적인 한 30%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험과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세대라고 묶어내는 건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정말 시건방지 도는 거죠. 막 대단히 민주적이고 민주화를 달성했고 진보적이고 뭐
때로는 막시스트적인 언어를 쓰지만 역설적으로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에요. 또 대학 다녔던 사람들만 그 386으로 남아있는 이런저런 점들을 봤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저는 이렇게 사회운동에 대한 이런 관점이 많으니까 막 88만 원 세대 얘기하고 이러는 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누구를 추동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집합을 만들고 어떤 집단적인 행위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청년 유니온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렇게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죠? 저는 그러면 도대체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을 하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봤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20대에 가는 청년 유니온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떤 걸 전제에 깔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미 우리 사회 안에 있다는 거라 우리 사회 안에서 행위자로 있다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걸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제 책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 안에 있고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사회를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고 어떤 언어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가 하는 게 공적인 언어로 공적인 목소리로 들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약간 좀 어려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떻고 뭐 우리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제일 이 책 쓰게 되면서 좀 약간 좀 타겟으로 삼았던 건데 많은 경우에 지금 20대들에 대한 담론은 20대들한테 끊임없이 고백을 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니네가 어떻게, 니네가 누구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군가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고백을 하는 건데 뭐 공부 좀 하시고 이런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푸코 뭐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죠? 이 푸코 뭐 이런 인간들이 근대 사회가 알물 형성하는 알미라 지식이라는 걸 만드는 가장 발달한 테크놀로지가 고백의 테크놀로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고백하게 해가지고 뭐 이게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 뭐 동성애 경험을 얘기하게 하고 뭐 동성애가 어떻고 내가 왜 동성애자가 됐고 그걸로 동성애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20대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20대들이 20대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얘기를 안 들어요. 뭔 얘기를 안 들으면 20대들이 20대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거에서 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출판사나 이런 데서 얘기 들으면 아이들이 막 그러니 그건 됐고 그래서 니네가 어떻게 산다고 그건 됐고 니네는 그래서 뭘 느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고백을 강요하는 이런 식의 이거는 아무리 진보적인 것이라고 해봤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근대 자본주의의 가장 내밀한 테크놀로지 거기에 기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제 수업을 같이 했던 학생들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던 거 뭐냐면 나는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별 관심이 없다. 제 학생에 대해서 그건 별 관심이 없고 너의 고백 있잖아요. 그 고백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너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증언하는가.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너 삶의 고백자로 만들지 말고 우리 사회에 대한 증언자로 만들어라 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때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증언하고 우리 사회를 폭로하고 우리 사회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요 제가요 막 저쩌고 하면서 내 얘기 있잖아요. 저는 자기 얘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자기 얘기를 할 때조차도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작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그 폭력과 기만과 아니면 지배와 뭐 이
뭐라고 그래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된다. 어떤 이동이냐면 고백의 테크놀로지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증언자로 만드는 걸로 옮겨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봤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우리 사회를 드러내는 일종의 진리의 상영극장이 되는 게, 이건 뭐 푸코가 쓴 말인데요. 저는 푸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해석한 거랑 제가 해석한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어디다 글도 못 써요. 그게 너무 다르니까 저는 욕먹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잘못 썼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원하지도 않는데 끌려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또 오징어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그거 안 쓴다고 내가 굶어 죽을 것도 아닌데 제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객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제 약간 좀 이런 태도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데서 제 마음대로 떠도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진리의 상영극장이라는 푸코의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가 용감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아무것도 먹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독배 마시 죽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오히려 법을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아테네의 법의 그 기만성 이걸 자기 몸을 통해서 폭로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진리에 대한 용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반대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을 이런 진리의 상영극장으로 만들고 증언자가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데모를 하다가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데모를 하다가 늘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데모를 하다가 도망 다니고 오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부끄럽고 쪽팔리고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그거를 나의 문제, 나의 비겁함의 문제 이런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 하려고 하는 거 지금 하고 있고 뭐 이 책에서도 했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정말 내가 비겁해서 벌어진 문제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그 정도로 무섭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냐.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는 것조차도 나의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문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비겁함조차도 우리 사회의 폭력을 드러내는 우리나라의 공권력의 이 무시무시함을 드러내는 어떤 그걸로 삼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서 막 이렇게 쇠파이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비겁함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공공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 학생들하고 작업을 한 거에서 되게 제 학생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같이 했다고 생각하는 게 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용감하죠, 애들이.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너무 별 얘기를 해가지고 심한 별 얘기 좀 뺀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